가족이 아니잖아요. 이 한마디가 72세 박영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42년간 한 지붕 아래서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마치 벼락처럼 영순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2층 주택. 봄이면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감나무의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이 집에서 영수는 지난 50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 정성스럽게 지어 올린 이 집은 영순에게는 그저 집이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텃밭일 하세요? 이웃집 김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네자 영수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가도 영수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뒷마당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며 깻잎, 고추며 토마토를 정성스럽게 키우는 일이 영순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채소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상추 좀 많이 따둬야겠네. 영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싱싱한 상추잎을 하나하나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며느리 정미라가 특별히 상추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영수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이 좋아할 만한 걸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주말이면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라, 그리고 고등학생인 손자 준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영순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이면 온 집안이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들 민수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할 때마다 영순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라의 표정은 늘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걸 영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바빠서 그런가 보다. 직장 일도 힘들 텐데. 영수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도우려고 하면 괜찮다, 괜찮다 하며 먼저 나서서 했고, 며느리가 피곤하다고 하면 많이 힘들지? 어서 쉬어 하며 방으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동남아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그래. 좋겠다. 요즘 같은 때 여행이라도 가야지. 영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함께 여행을 간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음에 이어진 며느리 미라의 말은 영순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예요. 어머님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순간 영순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42년 동안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요? 그럼 자신은 지금까지 뭐였단 말입니까? 아, 미라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들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말렸지만 이미 던져진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별것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저희는 핵가족이고 어머님은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5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이 집, 정성스럽게 가꿔온 이 삶이 무엇이었는지 영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득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집과 재산은 모두 당신 거요.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일군 거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재산을 영순 명의로 정리해 두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편도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했던 걸까요? 새벽 5시, 영수는 조용히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하늘 아래에서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1챕터 완료. 2챕터를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2챕터. 며느리의 그 한마디 이후 영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아들 부부가 여행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저것 챙겨주고 걱정해 주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저희 일주일 정도 갔다 올 예정이에요.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심히 다녀와라, 몸 조심해라, 현지 음식 함부로 먹지 마라 하며 잔소리를 늘어놨을 텐데 말입니다. 며느리 미라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시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이 부담스러웠던 터라 이렇게 조용히 있어주니까 편했던 거죠. 그럼 저희 가볼게요. 어머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며느리 미라의 인사는 마치 이웃집 아줌마에게 하는 것처럼 건성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아내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쿵.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결혼식 사진까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손자 준호의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도 그 옆에 나란히 있었고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나.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집안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아직도 설거지할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먹고 간 그릇들이었죠. 평소라면 바로 치웠을 텐데 오늘은 왠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아들 부부가 쓰던 방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 집에서 살았던 그들이 분가한 후에도 주말마다 쓰던 방이었죠. 영수는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옷장 안에는 며느리의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값비싼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서 영수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왜 이 집을 편하게 드나들고 왜 이 집에 물건을 두고 가는 걸까요? 가족이 아니라면 왜 주말마다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걸까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영수는 전화기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집 전화기였는데 주소록에는 지인들의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쪽에 적힌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릉 언니 마이너스 김순덕. 김순덕은 영순보다 5살 위인 76세로 어린 시절부터 친자매처럼 지낸 의부선이었습니다.
20년 전 강릉으로 이사를 간 후로는 가끔 안부 전화만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영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순은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며느리가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했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편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이제 막 결혼한 젊은 영순과 남편은 손으로 직접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어가며 이 집을 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축업자에게 맡길 수 없었던 그들은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작은 집 한 채를 완성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야. 정말 우리 집. 집이 완성되던 날, 영수는 남편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 집, 내 보금자리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그 후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이 집에서 첫걸음을 떼고 첫 말을 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 우리 가족의 추억이 스며 있는데 영수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울면 정말로 자신이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집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집 주인은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실 때 모든 재산을 영순 명의로 정리해둔 덕분이었죠. 내 집이라고 하면서 영수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자신의 집이지만 마음으로는 늘 아들의 집, 가족의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아침이 되자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있었거든요. 오전 9시 은행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영수는 동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평생 이 은행만 이용해온 터라 직원들도 영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대리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영순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내 통장 좀 정리하고 싶어서 왔어요. 정리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결심을 했으니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싶어요. 적금, 정기예금, 모든 것 다요. 김 대리는 놀란 표정으로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던 영순이 갑자기 모든 계좌를 확인하겠다고 하니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30분 후 영수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보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모은 돈이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 그리고 자신이 조금씩 모은 적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이 돈을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가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해서 김 대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영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기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 정리 좀 하려고요. 은행을 나온 영수는 바로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중개업소였는데 사장인 박 부장과는 20년 넘게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바람이세요? 박 부장이 반갑게 맞았지만 영순의 첫마디는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팔고 싶어요. 네, 집을 팔고 싶다고요? 갑자기요? 박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순이 그 집을 얼마나 아끼는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봄이면 앞마당에 꽃을 심고 가을이면 감나무 열매를 따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행복해하던 영순이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웬 마음이세요? 혹시 아드님께 상의는 해보셨나요? 박 부장의 질문에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에게 상의해야 할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다시 머리를 스쳤습니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니라면 상의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상의할 사람은 없어요. 내 집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죠. 영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 부장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시세와 매매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순이 사는 동네는 최근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 여사님 집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만 원 정도로 매물을 내놔도 금방 계약될 것 같은데요. 3억 2천만 원. 영수는 그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전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지은 작은 집이 이제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되었다니요. 그럼 바로 매물로 내주세요. 정말로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박 부장은 영순의 결심이 굳다는 걸 느끼고 서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 사진을 찍고 매물 정보를 정리하고 인터넷에 매물을 올리는 일까지 그날 오후에 모두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정원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50년 동안 갖고 온 이 집이 이제 남의 집이 될 거라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감나무를 올려다보니 올해도 감이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년 가을에는 누가 이 감을 따먹을까? 영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매년 감이 익으면 이웃집에도 나누어 주고 아들네 가족이 와서 함께 따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특히 손자 준호는 사다리에 올라가 감을 따는 걸 좋아했었죠.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민수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행지에서 안부를 묻는 전화였겠죠. 응, 잘 지내고 있다. 혼자 계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뭐 특별한 일은 없고요. 특별한 일이라. 집을 팔기로 했다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영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어. 너희는 재미있게 놀고 있냐? 네,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아들은 역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너희는 조심히 잘 놀다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말입니다. 저녁 무렵 이웃집 김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순아, 오늘 부동산 차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던데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웃에게까지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차피 집이 팔리면 다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집 팔기로 했어. 뭐라고? 집을 판다고? 갑자기 왜? 김할머니의 놀란 표정을 보니 영순도 자신이 얼마나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냥 이사하고 싶어서. 이사를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아들네 집으로. 김할머니의 질문에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어.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그날 밤 영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되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이틀 만에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박 부장의 예상대로 영순의 집은 입지가 좋아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박 여사님, 벌써 세 팀이나 집을 보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첫 번째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박 부장의 전화를 받은 영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막상 남들이 자신의 집을 품품하며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영수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살림살이들이 어찌나 많던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거실장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돌잔치 사진부터 결혼식 사진, 손자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까지. 영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추억들을 어떻게 하지?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진은 가져갈 수 있지만 이 집에서 만들어진 추억들은 가져갈 수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했던 거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던 마루, 며느리와 함께 김치를 담그던 부엌까지. 이 모든 공간에는 가족의 이야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에 맞춰 30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젊은 남편은 집의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부인은 부엌과 화장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집이 참 잘 관리되어 있네요. 특히 정원이 예뻐요. 젊은 부인의 말에 영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평생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었으니까요. 감나무에서 감도 많이 열리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겠는데요. 아이가 있으세요? 네, 5살짜리 딸이 하나 있어요. 마당이 있는 집을 찾고 있었거든요.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이 집에서 또 다른 가족이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집을 둘러본 부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박 부장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매매 가격 3억 2천만 원, 계약금 3천만 원,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잠깐 상의한 후 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계약서 작성하러 오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영수는 홀로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이 집이 팔리는 거구나. 5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게 되는 거구나. 그날 저녁 영수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펼쳐놓고 자신의 재산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 매매 대금 3억 2천만 원에 기존 예금까지 합하면 총 4억 원이 넘는 돈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하지? 영수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활비 마련하기도 빠듯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껴 쓰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문득 강릉에 있는 언니 김순덕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언니는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혼자 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죠. 영수는 전화기를 들고 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영순이야. 아이고, 영순아. 얼마만이냐? 갑자기 웬 전화야? 언니의 반가운 목소리에 영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언니의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언니, 나 좀 이상한 얘기 하나 해도 될까? 무슨 이상한 얘기? 말해봐. 영수는 며느리가 한 말부터 시작해서 집을 팔기로 결심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중간중간 아이고, 그래서 어쩌려고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영순의 이야기를 다 들은 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순아, 잘했다. 뭐? 내 말은 집 판 것 잘했다는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평생 모은 재산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놈들한테 뭘 더 해줄 게 있어? 언니의 말에 영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살지? 우리 강릉으로 와. 내가 운영하는 요양원 근처에 좋은 원룸들이 많아.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70대에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강릉으로 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언니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이 동네에 남아있으면 계속 아들 가족과 얽힐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언니, 내가 갑자기 가면 괜찮을까? 뭐가 괜찮지 않겠어? 내 돈으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건데.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약속대로 젊은 부부가 계약서를 작성하러 왔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자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 잔금 치르고 열쇠 넘겨드리면 됩니다. 박 부장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이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영수는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면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갈 집이었죠.
그날 오후 영수는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버리기 아까웠고, 그렇다고 다 가져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돌아가요. 맛있는 거 사갈까요? 아니다, 괜찮다. 엄마 목소리가 계속 이상한데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내일 아들이 돌아와서 자신이 한 일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괜찮다. 조심히 들어와라. 전화를 끊고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때 자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영수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라가 여행에서 돌아온 것은 일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평소라면 영순이 대문까지 나가서 반갑게 맞았을 텐데 이번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큰 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지만 영수는 고개만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냐? 네,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엄마 주시라고 선물도 사왔어요. 민수가 면세점 쇼핑백을 내밀었지만 영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민수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여행 기간 내내 전화 통화에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직접 만나보니 정말로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터라 이렇게 선을 그어주니까 편했거든요. 그럼 저희 올라가서 짐 정리할게요. 미라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고 민수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차갑게? 나는 평상시와 똑같은데? 영순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넘게 어머니와 살아온 아들이었기에 어머니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혹시 미라가 한 말 때문에 기분 상하셨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행 떠나기 전날 밤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무슨 말? 여행 가기 전에 가족이 아니라고 한 그 말 말이에요. 영수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들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내 아내가 한 말이 틀렸나? 엄마, 가족이 아니라면서 왜 이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가는 거냐? 가족이 아니라면서 왜 내가 해준 음식 먹고 맛있다 하는 거냐? 영순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았던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미라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올라와 봐. 민수와 영수는 급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라는 창문 밖을 가리키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창문 밖을 보니 앞마당에 커다란 매물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계약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요. 이게 뭐예요? 미라가 소리를 질렀지만 영수는 담담했습니다. 보는 그대로야.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집을 팔아요? 내 집, 내 맘대로 처분하는 게 이상하냐? 영순의 말에 미라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이 집은 우리가 살 집이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아들 준호가 물려받을 집인데 왜 마음대로 팔아요? 내가 뭔데 내 집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냐? 영순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미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직접 말했잖냐.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왜 집을 물려줘야 하는데?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미라가 그런 말을 한 건 사과할게요. 하지만 집은 너무 큰 문제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계약 끝났어. 한 달 후에 잔금 받고 집 넘겨줘야 해. 한 달 후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미라의 질문에 영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집이 있잖냐. 나만 갈 곳이 없는 거지.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영수는 미라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했던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던 거죠.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났으면 뭐든지 말해도 되냐? 42년 동안 너를 친딸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영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42년. 며느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집에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수는 피했습니다. 엄마, 미라한테 사과받을게요. 그러니까 집 파는 건 취소하세요. 이미 늦었어. 계약금도 받았고. 계약금은 포기하면 되잖아요. 미라가 급하게 말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이제 결심했어. 결심이 뭐예요? 혹시 어딘가 가실 곳이라도 있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릉에 있는 언니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강릉으로 갈 거야. 강릉요? 거기서 뭘 하시려고요? 내 남은 인생 편하게 살려고. 그 말을 들은 민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하지만 영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내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친 것만 빼고는. 미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한 번 실수라고? 영수는 미라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것들 생각해봐라. 명절 때마다 눈치 주고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내가 손자한테 용돈 주면 못마땅해 하고 그런 게 한두 번이냐? 미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가족이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영순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고, 미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순의 결심은 확고했고,
집은 이미 팔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와 미라는 2층 방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영수는 1층 안방에서 혼자 짐을 정리했습니다. 새벽 2시쯤 민수가 조용히 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하루 종일 고민한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이제 와서? 늦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대요.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라. 너도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엄마, 그런 말씀 왜 하세요? 대답해봐. 솔직하게. 민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영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담스러웠는데 엄마가 우리한테 너무 많이 해주려고 하실 때요. 음식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우리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부담이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지만 영수는 이미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다. 그래서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야. 엄마, 너는 내 가정에 충실해라. 아내랑 아들 잘 돌보고. 나는 이제 내 갈 길 갈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가 처음으로 영순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영수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뭘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한 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냐? 어머니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라야, 내가 그때 한 말은 평소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걸 그냥 말로 한 거잖냐? 진심이 아니었으면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어. 미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순의 말이 맞았거든요.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고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라도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건 내 일이야. 그때 택배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강릉에서 온 택배였습니다. 박영수님 택배요. 영순이 택배를 받아보니 언니 김순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강릉의 특산품들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순아, 강릉 바닷가 풍경 사진이랑 내가 살 수 있는 원룸 정보들 보내니까 한번 봐라. 마음에 드는 곳 있으면 언제든지 와. 언니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라. 사진들을 보니 푸른 바다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원룸들도 깔끔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들이었고요. 민수와 미라는 영순이 받은 택배 내용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강릉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 거죠. 엄마, 정말로 강릉으로 가실 건가요?
언니가 좋은 곳 소개해줬어.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플 때는 어떻게 하고요? 미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영수는 오히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도 혼자 살고 있잖냐. 너희는 주말에만 오고 평일에는 나 혼자인데 뭐가 다르겠어?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급할 때 달려갈 수 있잖아요. 급할 때 달려올 것 같지도 않고. 영순의 말에 민수와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박 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집 비워주실 날짜 정해야 하는데요. 구매자분이 언제쯤 이사 오시면 되는지 물어보시거든요. 3주 후면 될 것 같아요. 3주 후요? 그럼 다음 달 15일 정도로 잡을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박 부장이 떠난 후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3주 후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온 거죠. 그날 저녁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인 준호는 평소에 할머니와 그리 친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왠지 할머니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빠, 엄마가 하루 종일 우울한 얼굴로 있어서요. 준호야, 할머니가 이사 간다. 이사요? 어디로요? 강릉으로.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강릉이요? 왜 갑자기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영수는 손자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니까요. 할머니는 바닷가에서 살고 싶어졌어. 그럼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준호는 학교가 있잖냐. 그리고 아빠 엄마는 직장도 있고. 준호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누가 맛있는 음식 해줘요? 할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영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그리워해 줄 사람은 손자뿐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강릉에서 맛있는 거 많이 배워서 나중에 해줄게. 정말요? 자주 놀러 갈 수 있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손자가 자주 놀러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강릉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3주 후에 갈 수 있어. 그래, 빨리 결정했네. 집 계약은 잘 됐고,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영순아, 혹시 후회되지는 않아? 언니의 질문에 영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회될까요? 5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게, 가족과 멀어지는 게 후회될까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 그래, 맞아.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야지. 언니가 좋은 집 하나 알아봐뒀어. 바다 보이는 깨끗한 원룸이야. 고마워, 언니. 고맙기는. 가족끼리 뭘 고마워해. 아, 그런데 영순아. 응? 내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 4억이 넘는 큰 돈인데. 영순도 그 부분이 걱정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다뤄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르겠어. 은행에 맡겨둘까? 그것도 좋지만 일부는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는 것도 생각해봐.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게 도와주는 거지. 기부라는 말에 영수는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노인들을 위한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튿날 아침 영수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남편과의 신혼 시절 사진부터 아들의 성장 과정, 며느리와의 첫 만남까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예전 며느리 미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아들과 사귄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는 그렇게 밝고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마 내가 너무 간섭했나 보다. 영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 말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점심때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점심 같이 먹어요. 너 회사는? 오늘 반찬 했어요.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수는 아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음식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정말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맨날 해줬는데 뭔 소리야. 요즘에는 엄마가 예전만큼 음식을 많이 안 해주시잖아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라가 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라도 엄마 음식 맛있다고 하는데요. 입으로는 그렇게 해도 표정은 다르더라.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엄마, 정말 강릉 가시는 거예요? 흥.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프면 어떻게 하고요?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거야. 나이 70이 넘으면 혼자 사는 법도 배워야지. 민수는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가끔은 연락하시죠? 그건 너희 마음이지. 영순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오후에 영수는 동네 이웃들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었기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영순아, 정말 강릉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래. 바닷가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아들네랑은 의논해봤어? 내 인생인데 뭘 의논해. 이웃들은 영순의 단호한 말투에서 뭔가 큰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라가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미라야,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거야. 그래도 내가 나한테 한 말들 생각해봐라.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평소에 날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야. 미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차갑고 무례했는지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마지막으로 이 집의 모든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아들방, 화장실까지 50년 동안 살면서 만든 모든 추억이 스며있는 공간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짐을 쌀 예정이었습니다. 3주 후면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하니까요. 이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영수는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생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왠지 따뜻한 것이 마시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민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군요. 집에 안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찾아다녀? 민수는 숨을 고르며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어젯밤에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뭘? 저희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뿐만 아니라 저도 잘못했어요. 아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정말 강릉 가시는 거예요? 응. 내일 모레 떠날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확고한 의지를 느끼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엄마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수는 아들의 질문에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왜? 궁금해?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사기 당할까봐 걱정돼서요. 걱정 마라. 잘 관리할 거야. 혹시 저희한테 남겨주실 생각은?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어. 엄마, 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 왜 재산을 남겨줘야 하는데? 민수는 며느리가 했던 그 말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가족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았거든요. 엄마,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지. 영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짐마저 싸야겠다. 그날 오후 영수는 마지막으로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전출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박영수님,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50년 동안 여기 사시면서 주민센터 직원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강릉으로 갑니다. 가족분들도 같이 가시나요? 아니요, 혼자 가요. 전출 신고를 마치고 나오니 정말로 이곳과의 인연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았던 곳을 떠나는 일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마지막으로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며 걸었던 길, 시장을 보러 다녔던 길, 이웃들과 수다 떨며 산책했던 길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라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순을 보자 미라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주민센터에. 혹시 전출 신고하러요? 영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미라야,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내가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은 내 진심이었어. 그게 아니에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받으면 시어머니한테 상처 주는 말 해도 된다는 거냐? 미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영순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갈비찜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 또 먹어볼 수 있어요? 손자 준호가 아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릉에 놀러 오면 해줄게. 정말요? 자주 갈 수 있어요? 준호가 부모를 바라보았지만 민수와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수는 손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줄 게 있어. 영수는 손자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대학 등록금이야. 할머니가 너 위해서 따로 모아뒀어. 통장을 보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돈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어라.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라.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우리 준호 사랑해. 그 모습을 지켜본 민수와 미라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자에게만큼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영수는 강릉에 있는 언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내일 떠날 거야. 그래. 준비는 다 됐고? 응. 짐도 다 쌌어. 영순아, 혹시 후회는 안 되냐? 지금까지는 안 돼. 그럼 됐다. 언니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는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50년 동안 잠들었던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지새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잘 결정했어요. 이제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보세요.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에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집을 떠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새 주인에게 깨끗한 상태로 넘겨주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 이사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영순이 가져갈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꼭 필요한 생활용품, 그리고 가족 사진들 뿐이었죠. 할머니, 이게 다예요? 50년 동안 사신 집치고는 짐이 너무 적은데요? 이사업체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짐은 적을수록 좋아요. 영순의 대답에 직원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1시쯤 민수 가족이 모두 나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지만 영순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응. 기차 시간 맞춰야 해서 서둘러야겠다. 미라는 끝까지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붙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라야, 너도 이제 편하게 살아라.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아.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손자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꼭 연락해요. 그리고 강릉에 놀러 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라. 영순도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5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앞마당의 감나무, 자신이 가꾼 작은 텃밭,
남편과 함께 쌓았던 담장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겠죠. 그럼 잘 살아라. 영수는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역까지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영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차역에 도착해서 강릉행 KTX표를 끊었습니다. 이 시간 30분 후면 새로운 삶의 터전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50년 동안 한 곳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하니 언니 김순덕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언니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영순아, 정말 왔구나. 언니. 두 자매는 서로 끌어안으며 반가워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언니가 다 도와줄 테니까. 김순덕의 따뜻한 말에 영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고맙기는. 가족끼리 뭘 고마워해. 언니가 준비해준 원룸은 바다가 보이는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째? 마음에 들어. 정말 좋아.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영수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바다를 보며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일부터 동네 구경시켜 줄게. 그리고 우리 요양원도 보여주고. 언니가 운영하는 요양원 말이지? 흥. 혼자 된 어르신들 돌보는 일하고 있어. 보람찬 일이야. 그날 저녁 두 자매는 바닷가 식당에서 회를 먹으며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순아, 그런데 너 정말 후회 안 돼? 지금까지는 안 돼. 오히려 홀가분해. 그럼 됐다.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야지. 근데 언니, 나 요양원 일 도와줄 수 있을까? 너도 관심 있어? 흥.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 김순덕은 동생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도와줄 수 있어. 한 달 후 영수는 완전히 강릉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언니의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아 홀로 된 분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들 말이죠. 박 선생님,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한 할머니가 영순에게 물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싶었거든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수는 그런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준호. 잘 지내고 있냐? 네. 할머니도 잘 지내세요? 바다는 예뻐요? 응, 정말 예뻐. 나중에 와서 보렴.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 생각 많이 해요. 특히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제 늦었어. 할머니, 저 다음 주에 강릉 가도 돼요?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이냐?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준호와의 통화를 마친 후 영수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이런 풍경을 보며 살 수 있다니. 영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달려 상처받으며 살기보다는 이렇게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나았거든요. 3개월이 지나고 영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바닷가를 걸으며 건강해졌고 요양원에서 봉사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요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의 번호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무슨 일이냐? 엄마, 미라가 많이 아파요. 영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뭐가 아픈데?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왔어요. 엄마 떠난 후로 계속 자책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영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 소식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병원에는 다녀봤냐? 네,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있는데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마음의 짐이래요. 그래서 엄마, 미라가 강릉까지 가서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오고 싶으면 와라.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고맙습니다, 엄마. 일주일 후 민수와 미라, 그리고 준호가 강릉을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바닷가 카페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미라는 확실히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니, 미라는 영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깨달으면 뭐하냐? 영순의 차가운 반응에 미라는 더욱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정말로요. 영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느껴졌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미라야,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내가 나한테 했던 말들,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어. 그래도 노력할게요. 평생 노력할게요. 노력은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할 일이야. 그때 손자 준호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할머니 없으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영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음식 냄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없으면 그냥 빈 집이에요. 영수는 손자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가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아내의 잘못을 바로잡지도 못했고 엄마를 지켜드리지도 못했어요. 일어서라.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이제 돌아갈 생각 없어. 그럼 저희가 가끔 찾아와도 될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 마음이지. 어머니, 저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한테 상처 드리는 말 절대 안 할게요. 영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켜보자. 그날 저녁 영수는 가족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바다도 보이고.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그렇지? 할머니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정말 행복하세요? 응.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해. 미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눈치를 봤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거든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수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문을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도 있겠죠. 6개월 후 영수는 강릉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정착시켰습니다. 언니의 요양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강릉을 찾아왔습니다. 미라는 정말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례하거나 차가운 말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예전처럼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바닷가를 혼자 산책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잘했구나, 영순아.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72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달려 상처받으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며 당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삶이었거든요. 영수는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말이죠.